네, 안녕하세요. 법대식 단원 세미나의 마지막 연사를 맡은 17학번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 보고 갈게요.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학점 관리 안 하면 왜 큰일 나는지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법대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답안지에 꼭 써야 되는 게 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쓴 예시 답안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김유빈이란 사람이고요. 17학번으로 국민대 법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공법학을 전공을 하고 21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고요. 저도 이 학교에 이제 다니면서 되게 이렇게 법대 학생회도 했었고 이 밴드부도 했었고 또 지금 북악관으로 가는 그 길 있잖아요. 여기 법대에서 북악관으로 가는 길에서 술 먹고 뻗어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새 졸업까지 했습니다.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제가 여기 이 연단의 마지막으로 했던 게 19년도에 발표 수업 때 한 번 쓰고 이제 그때 이후로는 처음인데요. 그때 이제 당시에 졸업을 할 때 나는 꼭 성공해서 여기에 언젠가 다시 서가지고 어, 학우들 앞에서 뭔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되어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너무 신나서 너무 말이 빨라지거나 하면은 어떻게 신호를 좀 주시거나 해주세요.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공부를 잘했길래 지금 내 앞에 서 있나 하는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 성적은 일단 이렇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잘한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1호학번 선배 중에 진짜 4.5를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서강대 로스쿨 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아주대 갔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분을 부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다가 이제 로스쿨 세미나가 아니라 성적 세미나 이거 답안지 쓰는 세미나를 맡겨서 되게 당황을 했었어요. 아무튼 저는 136학점을 이렇게 들었고요. 평점 평균은 4.05점, 100분위는 94.9에다가 전공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4.24점을 받았습니다. 성적 장학금은 총 4번 받았는데 3종 성적 장학금을 3번 받고 이제 수석을 한 번 해서 그때 성국 장학금을 한 번 받았습니다. 때가 좋았는데요. 우리가 왜 학점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 일단 먼저 당연한 거죠. 학생의 본분이니까. 대학은 이제 큰 학문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학생의 본분에 맞게 공부를 해야겠죠. 지금 너무 김도훈 교수님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사실 이제 법대에 성적 맞춰 오신 분들 계실 거고 뭐 나중에 졸업을 할 때 내가 취직을 할지 아니면 뭐 공무원을 할지 뭐 로스쿨에 갈지 대학원을 진학할지 뭐 그런 것들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진로를 정했을 때 그때 내 성적이 어떻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사람처럼은 성적을 내야 한다. 정신 차렸을 때 이제 전부 다 A뿔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커버가 될 정도는 성적을 받아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울에 많은 학교들이 있죠. 저희보다 더 높은 학교들도 있고 뭐 서연고 뭐 그런 학생들이랑 나중에 취직을 하거나 하면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랑 이제 경쟁을 할 때 저희가 학점이 낮으면 경쟁이 좀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학벌을 학점으로 커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지금 절평이죠. 절평이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다들 성적이 높아요. 옛날에는 A뿔이 이제 30%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A가 30%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다 A뿔 받았는데 나 혼자 갑자기 망해가지고 C, D 이렇게 되면 되게 치명적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법학 답안지를 쓰는 법을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알아두시면 이제 나중에 2, 3, 4학년 다니면서 계속 발전을 하게 되실 테니까 미리 알아두면 더 좋겠죠. 법대 전공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까 막 이 윤동호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안 계시죠 지금? 윤동호 교수님이 이제 막 갑자기 변호사 시험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이제 교수님들은 다들 법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교수님들은 법대 박사님이시고 저희를 거의 유인원으로 보실 거예요. 절대 그렇게 문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민총 배우시면서 지금 이거 배우셨나요? 미성년자? 미성년자 법률행위 배우셨나요? 일부러 뽑아온 건데. 교수님 없죠? 이게 김동훈 교수님 기출 문제입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김동훈 교수님 들으시는 분들은. 예.
아무튼 이렇게 세 줄 정도로 나와요. 이게 교수님들이 저희를 거의 유인원 보듯이 본다는 증거 자료가 있는데, 제가 로스쿨에 다니면서 저희 학교 행정학 교수님이 판사셨는데, 그분이 판사 시절에 변호사 시험 문제를 들어가셨대요. 이제 대학 문제도 아니고 변호사 시험인데, 가가지고 본인 사법고시 보셨던 대로 문제를 만들어서 가져갔더니 교수 회의에서 한양대 교수님이 이제 그 문제를 짝짝 찢어버리시면서, 아,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되면 절대 못 푼다, 학생들 아무도 못 푼다.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전국에 내놓으라는 학생들 다 모아다가 로스쿨 만들었는데 왜 못 푸냐 하니까, 우리 학생들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우리 학생들은 언제든지 틀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폐기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은 이제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교수님한테 다를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쉬운 문제 여러 개가 나오거나, 밑에 문제는 조금 복잡해요. 이런 문제 한 2개가 나오거나 해요. 이런 문제 한 3, 4개가 나오거나. 아무튼 그래서 법대 답지를 쓸 때 이제 중요한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법대 문제가 기본적으로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은 부분 점수라는 게 있으니까 과정을 전부 다 써줘야지 점수가 전부 다 나와요. 고등학교 내신 때 서술형, 그 수학 문제 서술형 풀듯이 그런 식으로 과정을 전부 다 써주시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대하잖아요, 법이 되게. 그 방대한 법조와 법리 중에서 어떤 게 적용이 되는지를 잘 뽑아내야 돼요. 이거를 쟁점 도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거고, 그리고 법대 고정관념처럼 암기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법대가 외울 게 많긴 해요. 이제 제가 옛날에 행정학과 수업 한 번 들어봤는데 확실히 외울 게 없어서 턴녀예요. 아무튼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는 얘기였어요. 아무튼 암기 중요하고요. 법대에서 이 답지 쓸 때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법대는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랑 비슷하다고도 말씀드렸고, 일단 답이 있어요. 이 문제 보시면 죄송합니다. 문제 답이 있어요. 이제 이 문제 보시면은, 김구는 만 18세로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부모의 허락 없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김구는 후에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라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답이 뭘까요? 사실 모르겠지만 둘 중 하나겠죠.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취소할 수 있다, 된다. 아니면 취소 불가능하다, 안 된다. 라는 거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답을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큰일이 나겠죠. 이제 막 가능하다, 내가 해봤다, 내가 미성년자 때 뭐 사보고 환불해봤다, 아니면 뭐 가능하다, 내 리걸 마인드가, 아무튼 그렇게 말한다. 교수님들이 리걸 마인드 키우라고 많이 하시죠. 그거에 기반해서 답을 이렇게 쓰면 이제 망하겠죠. 이게 되네, 안 되겠죠. 그렇게 쓰시면은 교수님한테 불려가서 이제 진지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럼 이제 과정을 어떻게 써야 점수가 나올지를 알아야겠죠. 이제 과정을 정확히 쓰려면 쟁점을 정확하게 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에서 어떤 법리를 원하는지 뽑아내는 거를 쟁점 도출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한 법리들을 골라서 그걸로 사안을 빠짐없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안 포섭이라고도 많이 해요. 사안을 제대로 포섭하려면 문제에서 키워드만 딱딱 뽑아내서 문제를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아, 여기서는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겠다, 어떤 식으로 항변이 가능하겠다, 그런 것들을 시험지에 적어놓고 개요를 나중에 짜는 거예요. 여기서 점수가 진짜 많이 갈려요. 왜냐면 이거를 암기는 대부분 다 해요. 근데 이 쟁점 뽑아내는 건 진짜 실력이라서 연습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최대한 많은 쟁점을 정확하게 뽑아내서 사안을 완벽하게 포섭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법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약간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김군이 폰 환불 가능한가? 여기서 어떤 키워드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김군은 만 18세. 만 18세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죠. 여러분 제한능력자 배우셨죠? 강의기획서 보고 왔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편의점에서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네요. 이게 판례가 있어요. 아무튼 판례는 아마 모르실 것 같긴 한데, 미성년자가 경제활동을 해서 그 월 수입 내 가격대 물건을 산 경우에는 부모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어요. 이제 그런 판례가 있다는 거를 생각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모은 돈으로 샀죠. 모았다는 거는 이거는 월 수입을 넘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부모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 없이 사면 법률행위 취소가 가능하죠. 그리고
김군이 이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들 알아요. 여기까지는 부모의 허락 없이 샀으니까 취소 가능하겠네. 근데 김군이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쟁점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많이 갈리거든요. 어떤 쟁점이냐면 여러분 신의칙 배우셨죠? 신의칙에 금반원의 원칙이란 게 있죠. 이제 말 바꾸기 금지의 원칙인데 내가 A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나 A 안 할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군이 이걸 샀죠. 김군이 휴대폰을 샀는데 갑자기 나중에 나타나서 나 허락 안 받았어 사실 나 안 살래요 나 환불해줘요라고 하면은 이거는 판매자는 어이가 없죠. 나는 신의의 성실을 가지고 휴대폰을 줬는데 갑자기 얘가 신의를 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들을 잡아내서 쟁점화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김군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고요. 두 번째로 김군이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지 여부를 알아봐야겠고 마지막으로 김군의 구매 계약이 법정 대리인의 처분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쟁점을 뽑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쟁점 뽑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좀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 우리가 변호사였다면 이제 어떤 공격 방어 방법들이 있었나 그리고 판사는 그걸 어떻게 판단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사안에서 만약 내가 김군 측 변호사라면 이제 판매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미성년자가 했으니까 취소해달라. 부모의 허락도 없었다. 당연히 이 주장을 하겠죠? 그럼 판매자 측은 이걸 이제 항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항변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항변 방법이 있을까? 뭐 이제 판례랑 이제 법조문 다 뒤져야겠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거는 신의측 중 금반원의 원칙에 위반된다.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니까 법정 대리인이 묵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한 거다. 라고 항변해야겠죠. 이런 항변 방법을 잘 생각해내는 변호사일수록 좋은 변호사인데 저는 잘 못해요. 그래서 피해놨어요. 저희 교수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런 공격 방어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공격 방어 방법들을 생각을 해냈으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뭐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하는 법률 행위 맞아? 맞구나. 신입증 금반원의 원칙이 위반되는 거 맞아?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니까 법정 대리인이 처분 허락한 재산이야 맞아 아니야를 판단을 해서 답안지에 쭉 써주면 내가 판사 냈다 생각하고 답안지에 쭉 써주면 그게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문제 보여드린 대로 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읽어가면서 어떤 단어들이 중요한지 여기서 어떤 쟁점을 뽑아낼 수 있을지 하나하나 의심을 해보세요. 분명히 내가 진짜 완벽하게 답안지를 썼다고 생각하는데도 안 쓴 것들이 나와요. 정말로. 교수님이 주시거든요. 나중에 답안지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간 줄이 짝짝 그어져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니까 잘 의심하면서 문제를 읽어보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저의 현재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제 암기를 정확하게 해야 답안지에 쓸 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외우실 거거든요. 책이 없어가지고 제 민법책을 좀 찍어왔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먼저 법학 공부를 하면서 외워야 되는 건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이제 어떤 법리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일단 유의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뭘 충족해야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요건에 충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효과가 발휘되는지도 알아야겠죠. 이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법리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것들은 답지에 쓴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와요. 아까 김동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쓰는 답지가 너무 장황해져요. 시간 내로 절대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알아두고 답지에는 그렇게 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건은 중요하긴 해요. 요건은 잘 외워두세요. 저는 이거가 진짜 외우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적용 범위랑 한계입니다. 얘는 이제 아까 미성년자 법률 행위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허락 안 받으면 취소 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한을 둬야겠죠.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 뭐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했어도 부모가 허락을 하면 취소 못한다. 아니면은 미성년자가 뭐 민증을 위조해서 내가 성인인 척하고 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취소 못한다. 그런 식으로 제한 한계가 존재를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응용 문제를 위해서 외워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법대 문제는 대부분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법리스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한 개도 꼭 외워주면 좋겠죠. 그리고 판례랑 학설. 저는 이 판례랑 학설을 외우다가 옛날에는 5층에 여기 열람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5층 열람실에서 시험 전날에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여러분도 2학기 때 이제 형법 총칙을 배우실 건데 거기가 정말 학설에 바치거든요. 그 되게 학설 이름도 장황하고 한데 그것들을 다 외워서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판례는 이제 또 중요한 게 법조문이 아니라 판례만으로 이루어진 법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판례는 모르면 이제 답안지에 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판례들은 꼭 외워줘야 됩니다.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보이는 판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외워서 답안지에 현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은 기본적인 거긴 한데 이제 법전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냥 위치만 외우세요. 위치만 막 뭐 민법 5조가 미성년자 법률행위 뭐 그런 거를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민법 5조 알아놔야지라고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뽑은 쟁점들 있잖아요. 그 쟁점들을 어떻게 답안에 채워야 되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먼저 1번 쟁점에서는 지금 김군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니까 먼저 제한 능력자 제도 의의를 써줘야겠죠. 이건 써주면 뭐 괜찮아요. 뭐 의의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쓴다고 해서 뭐 깎이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민법 몇 조인지 민법 5조에 적혀 있죠. 그리고 성립 요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지 일단 김군 미성년자일 것, 그리고 허락 안 받았을 것,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효과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법정 대리인 허락 없이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무효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1번 쟁점 끝났죠? 그리고 2번 쟁점에서 김군이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지 여부를 봐야겠죠. 그러면은 금반환의 원칙이 뭔지 일단 써주고 금반환의 원칙에 위반될 시에 이거는 민법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써주고 대법원 판례 이제 대법원 판례 뭐 김군이 이제 성년에 거의 다 된 나이고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돈으로 모아 샀는데 그거를 월 수입이 넘어버렸으니까 대법원 판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써주면 결론이 나겠죠. 2번 쟁점도 그렇게 소결론을 내주시면 되겠고 3번 법정 대리인의 처분에 이거 잘못 얘기했네. 아무튼 대법원 판례 써주시면 되고요. 3번 법정 대리인의 처분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것도 제한능력자 제도의 예외로 법정 대리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짚어주시고 그게 민법 몇 조인지 써주시고 판례에서는 어떤 요건들을 요구하는지 판례에서는 이렇게 묵시적 처분의 허락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지 판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는 이러하다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너무 빨리 설명한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그리고 이제 목차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목차를 진짜 거의 사랑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먼저 문제가 여러 문제일 경우엔 답안지에 몇 번 문제를 쓰는지를 알아놔야 되니까 설문 1의 경우 이렇게 몇 번 문제 말하는지 써주고 그 밑에 쟁점의 정리부터 들어갑니다. 아까 쟁점 잡았죠. 쟁점 하나, 둘, 셋 잡았잖아요. 그 세 개를 어떻게 그 세 개를 정리할 거다. 그 세 개를 검토할 거다를 먼저 짚어주고 1번 쟁점부터 로마자 2번 쟁점 1번, 로마자 3번 쟁점 2번, 로마자 4번 쟁점 3번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딱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거 헷갈려 하셔서 가져왔는데 그 대주제라고 하거든요. 맨 위에 쓰는 거를. 대주제 밑에 소주제를 전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순서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거 로마 숫자로 적어요. 제주제는 로마 숫자. 밑에 소주제를 펼칠 때는 아라비아 숫자 1번 적어주고 뭐 2번 적어줄 거면 적어주고. 근데 그 소주제 안에 또 전개를 해야 되면 가나다라. 그 밑에 또 전개를 해야 되면 이제 아라비아 숫자에다가 반가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또 전개할 일 있으면 뭐 가에다가 반가로 넣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사실 법대에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원하진 않겠지만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대주제에서 소주제를 펼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소주제에서 소주제만의 결론을 꼭 내줘야 돼요. 소주제 있으면 그 안에 소결론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결론은 있거든요. 대결론은 있으니까 소결을 꼭 해주세요. 이게 뭘 위해서 펼쳐진 소주제인지를 여기서 밝혀주는 거예요. 아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래서 제가 답안지를 써왔긴 한데 여기서 소주제가 없어서 나중에 그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좋거든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소결론이 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사실 이게 좀 오늘 제가 온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의 성향대로 답안 쓰는 게 중요하죠. 이제 김도훈 교수님은 제가 들었던 교수님이세요. 아까 강의 들어보니까 제가 있을 때랑 지금 크게 변하시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에요. 일단 제가 받았던 조언대로 쓰긴 썼는데 이제 이분은 분량과 형식이 크게 구애받는 분은 아니세요. 저도 민법 총칙 수업 들을 때 한 문제 5줄씩 쓰고 그냥 점수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분량과 형식 크게 구애받는 분 아니고 그냥 한 5줄 내로 뭐 쓸 것만 다 쓰면 되긴 하는데 쓸 게 빠지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러면 점수를 주고 싶어도 못 주시니까 쓸 건 다 쓰시고요. 그리고 한자를 좋아하신다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한자를 굳이 쓸 필요 없다 막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 막 한자를 외워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좀 억울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것들만 외워가면 되긴 하는데 뭐 이제 안 쓰실 분들 안 쓰셔도 된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네요. 그리고 남윤삼 교수님은 이제 주관식 답안을 좋아하시고요. 법조문을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이분은 법조문 쓰는 거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내용은 법조문 문헌이랑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아예 틀린 내용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분은 진짜 그 문제가 되게 길어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정해진 시간 내로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답안지에 내가 아는 모든 거를 토해놓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시간 다 쓰고 아는 거 다 쓰고 나오세요. 옛날에 남윤상 교수님 제 선배 중에 하나 16학번 선배 중에 하나가 남윤상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중간고사를 보러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름 학번만 쓰고 나왔대요. 그러고 이제 교수님한테 교수님 다 풀었습니다 하고 답안지를 딱 냈는데 백지니까 통백이니까 완전히 교수님이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다시 써오라고 하셨대요. 그래갖고 그냥 앉아가지고 뭘 써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받아갖고 앉아가지고 한 10분 있다 다시 내고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냈는데 교수님이 신의와 성실을 다해서 다시 써오게라고 하셔가지고 결국 시험 끝날 때까지 못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요. 안경희 교수님은 제가 1학년 때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라서 아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어차피 진짜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어차피 안경희 교수님은 그 교수님의 채점 기준에 여러분이 맞추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고만 그렇게 해주셨는데 아무튼 파이팅 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목차 형식은 잘 지켜 써주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옛날에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 불러가지고 답안지 쓰는 방법을 강의를 해줄 때 하나하나 1대1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면서 앞에서 빨간 펜으로 짝짝 그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해주셨대요. 뭐 지금도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화이팅. 이분 어려워요. 저도 가족법 딱 하나 들어봤어요. 진짜 어려워요. 아무튼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쓴 답안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찍으실 분은 찍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교수님들은 저희를 유인원으로 보시니까 이거 제가 한번 대충 어제 썼어요. 어제 써본 거라 완벽하진 않은데 일단 대강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도 기출문제를 푸시게 될 텐데 이제 그거 본인만의 답안지를 쓸 때 이거를 참고해서 쓰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쓰는 건 로스쿨 시험 문제나 답안지 쓸 때 원하는 퀄리티고요. 이제 이거를 전부 다 답안지에 쓰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다 찍으셨나요? 다음 장도 있어요. 이거 다 찍으셨죠?
제가 아까 한 3시쯤에, 한 2시 반쯤에 여기 와가지고 교수님들 수업을 다 들었는데 교수님들이 그때랑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웃겼어요. 사실 졸았어요, 저기 앉아서. 사실 김동원 교수님 수업 시간에 좀 열심히 듣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수석하거든요. 다 찍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시험 공부 언제 시작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복습을 대강이라도 한다는 전제하에 1학년 1학기는 2주 전부터 시작하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최소 3주 전에는 시작을 하세요. 저는 이제 복습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4주 전부터 했는데 이제 복습을 하신다면 그 정도까지 걸리진 않으실 거니까 이 정도면 되겠고 왜냐하면 1학년 1학기는 전공이 지금 민법 총칙 하나 듣죠. 법의 기초 들어요? 법의 기초 그 전공인가요? 전공이겠지? 시험 봐요? 아 이거 세상이 빡빡해졌네요. 아무튼 어려운 전공은 일단 민법 총칙 하나인 걸로 하죠. 저는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민총 이제 전공 수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시험 준비에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적당히 나오거든요. 1학년 1학기 때는 놀아야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2학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도 배우실 거고 형법도 배우실 거고 민법도 이제 채권을 배우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시면은 이제 2주로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3학년쯤 되면은 그때 이제 교양 못 듣고 한 학기에 전공만 다 6개를 들어야 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그냥 한 4주 전부터 시작을 하세요. 진짜로 막 내가 A뿔을 전부 다 받아야겠다 한다면. 근데 지금이 중간고사가 딱 이때쯤이더라고요. 여러분 민총 중간고사 이때쯤이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계획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2주 전이면 4월 11일, 12일 그리고 3주 전이면 4월 5일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죠. 2학년이라면. 지금 기름역에 보니까 벚꽃 다 피었더라고요. 중간고사 준비해야 될 때란 얘기입니다. 파이팅. 저는 휴학했어요. 이제 벚꽃의 꽃말이 왜 중간고사인지 아시겠죠? 또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학년 1학기는 사실 법학을 태어나서 처음 접할 거잖아요. 막 이제 사탐으로 정치와 법과 정치? 그거 배우신 분들도 아마 법학을 처음 접하면은 이런 날 것의 학문을 접한 적이 너무 처음이라 어떻게 공부할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최대한 기출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오는 문제만 나와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대충 어떤 파트가 나오는지 감이 잡혔다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암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정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예상 답안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외우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처음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만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문제를 처음 보니까 뭘 써야 될지 몰라서 답안이 되게 중구난방으로 써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완성도도 되게 낮고 이제 놓치는 쟁점도 많기 때문에 예상 답안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한 3, 4학년쯤 되면은 다들 시험 전날에 이제 시험 직전에 시험장 앞에서 다 이러고 중얼중얼거리고 있어요. 다들 눈을 시뻘개져가지고.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잠이 안 잡히실 텐데 그 해당 교수님의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공부하라고 한 지금 4번째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가르치셔도 교수님마다 그냥 훅 지나가는 교수님도 있고 진짜 세세하게 막 한 3주 동안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도훈 교수님 판백텐을 그렇게 좋아하셨네요. 또 하나 보네요. 웃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물론 나오는데 이제 교수님마다 좋아하시는 부분이 다르니까 이제 선배님들한테 잘 물어보고 이제 이 교수님은 어떤 문제가 잘 나왔나요? 라는 거를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계획서 보고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 이거 중요하겠다 싶은 것들만 한번 뽑아봤어요. 임도훈 교수님은 신의칙,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 중요할 것 같고 남윤선 교수님은 너무 낼 게 없어가지고 그 부동산이랑 법인을 넣었는데 사실 신의칙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와요 이거. 그리고 안경희 교수님은 신의칙,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법인 뭐 이 정도가 중요한 거일 것 같습니다. 뭐 참고만 하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지 아닌지는 이제 선배님들한테 여쭤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얘기 다 했어요. 이제 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진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1, 2학년 때는 진짜 많이 놀았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북악관 가는 복도에서 술 먹고 자빠져서 누워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스펙이 될 만한 활동을 그래서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뭘 했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동아리 활동하는 게 진짜 좋기는 해요. 일단 술 먹고 놀 수도 있고 그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골라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대 동아리도 있고 있나? 법대 동아리? 법대 동아리도 있고 이제 뭐 교내 동아리도 있고 아니면 학교들끼리 연합해서 하는 연합 동아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동아리예요. 이제 서울시 잘 찾아보면은 서울시에서 대학생들한테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아리 그 진행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줘요. 이제 저는 3개월 활동할 때 100만 원 받았었는데 혜택도 되고 이제 지원비도 넉넉해서 되게 할만합니다. 그리고 학회도 들면 좋아요. 아까 선배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1학년 1학기에는 선배들부터 조언 또는 자료 얻기가 진짜 좋은 게 학회라서 또 학회들끼리만 공유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되게 치사하게 안 나눠져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학회를 들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러 행사나 이제 대회 참가하시는 게 다 스펙이 됩니다. 뭐 기관에서 진행하는 공모전도 있고 한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제 학교 공지사항이나 저기 1층에 게시판 있죠. 그런 거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돈 주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만약에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학교에서 로스쿨 이제 장려금 같은 거 주거든요. 신청받아서. 뭐 저도 로스쿨 입시할 때 그거 신청해가지고 원서비도 조금 지원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비싸거든요. 그거 학교 2개 넣는데 50만 원 넘게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들을 잘 찾아보시고 쪽쪽 빨아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등록금 내셨으니까 휴대폰도 뭐 충전할 일 있으면 학교 저기 이후 2층 휴게실에서 충전하시고 뭐야 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공짜 인강들도 막 들으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정품도 제공해 주니까요. 그거 잘 챙기시고요. 잘 찾아보시면 좋은 거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유빈 선배님의 유익한 대면 학교 생활 노하우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대면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2021, 22학번 여러분 모두 대면 학교 생활도 무리 없이 즐겁게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 그간 대면 생활에 대해 자주 궁금했던 점을 선배님께 여쭤보는 FAQ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대에서의 대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예상 답안지를 뽑는다 하셨는데 혹시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이나 주제를 미리 선정해 두시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기 기출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그 굳이 교수님들이 는 족보가 아니더라도 그 도서관에 가시면 기출 문제집 있죠. 그런 거 보시면은 항상 나오던 것들만 나와요. 이제 유난히 어떤 주제는 막 굉장히 문제 수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실제 시험에서 예상 문제와 다른 내용이 출제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답안 작성 훈련 방법도 궁금합니다. 통백은 내면 안 돼요. 진짜 통으로 백지 내면 진짜 안 되고요. 그러면은 진짜 교수님들이 진짜 좋아하시긴 해요. 왜냐하면 답안 통백을 내면은 5초 내로 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빵점 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내면 안 되니까 통백은 절대 내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점수를 받으려면 그냥 기본 의의나 그런 효과 뭐 요건 그런 거라도 쓰고 나오셔야 기억나는 대로 다 쓰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떻게 통백은 내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꿀팁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면 수업에 낯선 학우분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노트북으로 타이핑하기, 프린트 자료에 메모하기 등 주로 어떤 방식으로 교수님의 말씀을 필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면 수업을 들을 때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프린트에다가 이제 필기를 하고 집에 가서 따로 타이핑을 했어요. 이제 사실 그것도 자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틀어줄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진짜 막 적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타이핑만 해도 나는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 다 외워진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손 아프게 적지 않고 타이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뭐였죠? 대면 팁. 네. 대면 팁. 그거 궁금합니다. 강의 중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 손 들고 나가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냥 조용히 교수님에게 뭐
교수님이 내 쪽을 쳐다보지 않으시도록 뭐 굽을 신으셨다면 최대한 발굽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발끝으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배들을 위한 진심 어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3부가 진행되는 동안 선배님께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따로 없으시다면 이렇게 본식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유익하고 유쾌한 강연해주신 선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녹화 중지야. 네, 이로써 본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이대로 집에 가기엔 뭔가 아쉽지 않으신가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학우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자 저희가 간단한 퀴즈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퀴즈는 오랜 시간 세미나에 집중하시느라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정말 가벼운 질문들로 준비했습니다. 저도 갖고 싶은 만큼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퀴즈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표 퀴즈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현재 이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청취하고 계신 학우 여러분만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퀴즈 질문은 딱 한 번 읽어드리며 질문이 끝난 후에 하나, 둘, 셋을 셀 예정입니다. 셋과 동시에 가장 빨리 손을 든 분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신 분들은 세미나가 종료된 후에 앞으로 나오시면 상품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한 번 마치신 학우분께서는 기회를 다른 분께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의 진행자 2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 맞춰주셔야 인정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여기 안경 쓰신 학우분. 아, 네, 맞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생각보다 저희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셨네요. 자, 그럼 이 감동적인 분위기를 이어서 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윤동호 교수님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윤동호 교수님께서 신으셨던 신발의 색깔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검정 마스크 쓰고 계신 분. 역시 법대생답게 기억력이 뛰어나시네요. 그럼 다음 질문은 난이도를 조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은 학교에 오신 적이 많이 없죠. 저희 법학과는 처음 찾아오기에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학교 지도에서 건물 번호로 찾아오시면 편합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저희 법학관의 건물 번호는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학우분. 아, N4 맞나요? 네, 나름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정답입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질문은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번호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질문은 누워서 넷플릭스 보기일 텐데요. 이번 문제는 더욱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미나가 진행 중인 이 강의실은 몇 호일까요? 다시 들으세요. 하나, 둘, 셋! 여기 베이지색 입으신 남자분. 아, 네, 정답입니다. 106호 왔습니다. 역시 너무 쉬웠죠? 그럼 마지막 문제는 난이도를 한번 확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해 주셨어요. 특히 법과대학 제35대 학생의 부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미나 현장에 스태프로 진행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하나, 둘, 셋!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셋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청작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짠 거 아닌데 이렇게 쉽게 맞춰주시다니 신기합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마침표 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열렬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퀴즈를 맞춰주신 5분은 세미나가 끝난 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상품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긴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처음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 번호표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10분께 상품을 더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은님께서 뽑아주시죠.
네, 84번 계신가요? 손 높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4번 안 계신가요? 네, 다음 뽑아주시죠. 27번 계십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셨나 보네요. 네, 38번 계십니까? 네, 82번. 네, 97번. 33번. 네, 좀 이따가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62번. 54번. 1번. 축하드립니다. 네, 91번. 16번. 16번 계십니까? 22명. 22 계십니까? 68. 축하드립니다. 세 분 맞나요? 네. 34. 23. 93. 아까 손 드셨나요? 몇 번이실까요? 93번이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63번. 축하드립니다. 5분 남은 건가요? 네, 31번. 축하드립니다. 57번. 3번. 18번. 5번. 축하드립니다. 네, 67번. 축하드립니다. 네, 2분 남으신 건가요? 네. 26. 네, 11번. 58. 24. 안 나오네요. 59. 9번. 87번. 71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한 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번. 41번. 네, 74번. 75번. 65번. 95번. 78번. 축하드립니다. 네, 추첨 모두 완료했습니다. 당첨되신 10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많은 학우분들을 직접 뵙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장장 3시간 넘게 법대식 답안지 세미나가 진행됐는데요.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학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2분과 선배님의 노하우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중간고사는 물론 앞으로 마주하실 모든 시험에서 오늘 얻어가신 정보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봄날 벚꽃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하시어 모두 원하는 결과 받으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대식 답안 세미나 진행을 맡았던 김시은, 박효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유롭게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